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지용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서 이제 MIS 조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연구를 부업으로 하고 있고, 연구를 부업으로 하고 있고, 네, 유튜브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00만 유튜버가 되면 이제 교수를 때려쳐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네, 아마 죽기 전까지 은퇴는 어려울 것 같고요. 5,000명이요? 와. 네, 그래서 사실 뭐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제가 활용했던 그런 연구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고 있고 아마 오늘 드릴 내용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잘 인퍼런스, 인과 추론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뭐 방법론이라는 게 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방법론이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뭐 이러한 어떤 분야에서 이러한 접근법도 있다 정도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경험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코잘 이펙트를 어떻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뭐 코잘 인퍼런스가 뭔지 뭐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지만 제가 이제 1시간 시간이 있고 또 이제 질의응답까지 포함하면은 사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군더더기 덜어내고 그리고 이제 뭐 디테일한 어떤 테크닉에 대해서 어떤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최대한 좀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찾아보고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이제 보고 또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좀 오버뷰를 좀 드리는 거를 이제 목표로 이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면은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그런 좀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말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릴레이션이 이제 코제이션이 아니다 라는 말은 아마 모두가 다 공감하실 거고 모든 사회과학 분야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이견도 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코제이션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credibility revolution인데요. 사실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이 이 Victory in the Credibility Revolution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사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뭐 이 credibility revolution 그리고 뭐 econometrics, 뭐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 여기서는 이제 그 이코노메트릭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크레더빌리티 레볼루션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을 어떻게 이제 코잘 이펙트를 추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크레더빌리티 레볼루션이란 말은 이 두 번째 수상자이신 조슈아 앵그레스트 교수님이 직접 만든 말이에요. 논문에서 만든 말인데 이게 1980년대 이제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의 Let's Take the Con Out of Econometrics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 기존의 이 통계 분석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좀 상징적인 거지만 이 전후로도 굉장히 이제 통계 분석에 대한 비판이 다양하게 있어 왔는데 그 비판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통계 분석이 너무 센시티브하고 릴라이어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통계 분석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비판인데. 이게 이제 1983년에 출판이 됐고 이로부터 한 35년 후인 2010년에 이제 이 조슈아 앵그리스트 교수님과 이제 그 동료 교수님이 이제 Credibility Revolution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확히 이 논문을 타겟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리머 교수님의 이러한 어떤 비판은 그 당시엔 유효했지만 이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비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어떤 이 통계 분석의 신뢰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리서치 디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credibility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레볼루션이라고 부를 만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80년대 이 시절에도 리그레션을 했고요. 사실 이 조슈아 앵그리스트 교수님 이 시절에도 리그레션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리그레션을 하고요. 우리가 계속 지난 수십 년 동안 리그레션을 해왔는데
왜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제 릴라이어블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뭐 릴라이어블해졌고 이게 이제 레볼루션이라고 불릴 만큼 됐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까지 이제 그게 갔을지를 이해하는 게 저는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어떤 코잘 애매를 이해하는 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의 이 통계 분석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기존의 통계 분석은 사실 이 statistical inference를 위한 estimation에만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statistical inference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서 분석한 이 어떤 분석 결과를 이제 그 샘플이 속한 그 population 전체에 이제 어떻게 이제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을 얘기하는데 이 statistical inference가 메인 목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통계 모형을 활용할 때 결국에는 이제 이 어떤 통계 모형을 쓰느냐 결국 goodness of fit을 높일 수 있는 통계 모형을 만드는 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goodness of fit이라고 하면은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한 R-스퀘어를 생각하면 돼요. 이 당시에 좋은 통계 모델이라 하면 R-스퀘어가 높은 통계 모델이 결국에는 이 Y 베리어블을 더 많이 설명하는 통계 모형이 좋은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형을 바탕으로 이제 statistical inference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였죠. 하지만 문제는 어떤 게 현실에서는 어떤 게 올바른 스태티스티컬 모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아마 여러분들 리그레션 돌려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시겠지만 뭐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 뭐 어떤 모델을 쓰느냐, 뭐 통제 번수를 뭘 넣느냐, 뭐 등등에 따라서 또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좀 센시티브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어떤 게 트루 모델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센시티브한 결과에서 어떤 걸 믿어야 되냐라는 비판이었어요. 이 논문에서는. 그런데 똑같이 에스티메이션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이 credibility revolution이라 불리는 이 리서치 디자인의 역할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에스티메이션을 하되 그 이전에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추가된 에스티메이션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 하면 결국에는 이 통계 추정치를 그러니까 동일하게 statistical inference 그대로 합니다. 리그레션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한 그 통계 추정치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과정을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모형 만들고 돌려서 이게 이제 통계 뭐 나왔으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니까 그냥 파지티브고 그냥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파지티브로 나왔는데 이거 파지티브인데 이게 코릴레이션인지 코세이션인지를 판단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먼저 하고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역할을 바로 이제 리서치 디자인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리서치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한 효과가 코잘 이펙트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된 후에 통계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분석의 결과를 우리는 충분히 믿을 만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redibility revolution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에 동일하게 리그레션을 하지만 기존의 분석과 코잘 인퍼런스의 분석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잘 인퍼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꼽으라라고 하면은 저는 주저없이 바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중요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에스티메이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코잘 인퍼런스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전통적인 이코노메트릭스 계량 경제학에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서치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How better research design is taking the cone out of econometrics라고 한 건데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를 이제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량 경제학에서 이제 계량 경제학에서도 이런 코잘 인퍼런스에 여러 가지 관례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도미넌트하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뭐 저는 여기서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좀 더 이코노메트릭스에 대한 건데 이 리서치 디자인이 결국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사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결국에는 머신러닝을 코잘 이펙트를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신러닝은 결국에는 프리딕션 머신이에요. 머신러닝은 결국에는 그 데이터 안에서 그 어소시에이션을 굉장히 잘 찾아내는 프리딕션 머신인데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 파워풀한 프리딕션 머신이죠. 이 프리딕션 머신이라 하면 결국에는 에스티메이션 머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상의 어떤 코릴레이션, 어소시에이션을 굉장히 뛰어나게 이게 뭐 리니어든 넌 리니어든 상관없이 데이터만 많다면은 그 관계를 정말 어소시에이션을 정말 뛰어나게 찾아주는 프리딕션 머신이자 에스티메이션 머신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결국에는 크레더빌리티 레볼루션을 야기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에스티메이션에다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코잘 ML도 똑같아요. 우리가 머신러닝을 코잘 인퍼런스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가입된 에스티메이션을 머신러닝을 통해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고 그 에스티메이션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더 잘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미된 머신러닝이 바로 이 코잘 ML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코노메트릭스 모형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왼쪽이 이제 주로 이제 프리딕션을 위한 모형이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코잘 인퍼런스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런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론들은 기본적으로 프리딕션 머신이기 때문에 프리딕션을 위한 거예요. 뭐 부스팅, 뭐 엑스 부스팅이나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 뭐 라스트, 뭐 리치 리그레션, 뭐 그리고 그걸 합쳐놓은 일라스틱 넷, 뭐 뉴럴 넷, 뭐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프리딕션 머신이고 우리한테 익숙한 이런 머신러닝 방법들이죠. 그럼 이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코잘 인퍼런스를 활용할 수 있냐, 어떻게 코잘 ML로 바꿀 수 있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러한 머신러닝 테크닉에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더한 게 바로 코잘 ML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은 어떤 이슈에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기존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적용해서 코잘 ML을 했을 때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네. 내가 다른 나하고 같은 수준의 사람을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좀 할게요. 그럼 현상이 있어요. 현상에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든 무슨 뭐 레그레션 모델이든 데이터를 모집한 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코릴레이션 값이 있다. 아버지 키가 크면 아들 키도 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의 걸 갖다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럼 엄마가 작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크게 나올까 작게 나올까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건 아이덴티피케이션인가요? 그렇게 해갖고 아이덴티피케이션 해갖고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코절 인플루언스를 찾아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뭐 트리트먼트 그룹과 그 트리트먼트 받지 않은 컨트롤 그룹이 있을 때 그 둘의 차이를 비교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코잘 이펙트라고 볼 수 없는 거는 그 둘의 차이인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셀렉션 바이어스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둘의 차이 셀렉션 바이어스 근데 물론 정답은 없죠. 근데 어떤 컨텍스트에서 그 셀렉션 바이어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 가정 환경, 뭐 성별, 나이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은 그 세 가지를 통제를 함으로써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일련의 절차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 더 쉽게 말하면은 쉽게 말해서 어떤 리그레션을 할 때 어떤 컨트롤 베리어블을 통제를 해야만 우리가 이제 그 리그레션 결과를 코잘 이펙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컨트롤 베리어블의 결정 여부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리그레션 컨텍스트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머신러닝 관점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과거에는 사실 컨트롤 베리어블을 약간 다다익선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일단 많이 넣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R 스퀘어를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설명력이 높은 거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다 이거였는데 이 뒤에 제가 여기서는 사실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길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머신러닝에서는 이 코잘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주로 하는데 이 코잘 그래프 하에서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가장 큰 임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모든 컨트롤 베리어블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컨트롤 베리어블을 넣어야 하고 어떤 컨트롤 베리어블을 넣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아니 못 봤어요. 아니 뭐 해보세요. 아니 저 클래리피케이션 모델 아이덴티피케이션 말씀하시는 거고 under over 똑같은 컨셉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 건가요? 아니요. over identified, under identified 그거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자인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베이스 어프로치라고 한다면 사실 이 노벨 경제학상 그 첫 번째 수상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데이비드 카르터 교수님의 가장 대표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최저임금에 대한 자연 내추럴 익스페리먼트인데 예를 들어서 그 실험에서는 아이덴티케이션이 뭐냐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뉴저지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올랐고 근데 그 바로 인접해 있는 펜실베니아에서는 오르지 않았죠. 그런데 그 경계에 붙어 있는 인근에 있는 레스토랑 같은 걸 보면은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 행정 구역의 경계로 인해서 한쪽 레스토랑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랐고 다른 쪽에서는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를 한다. 이게 아이덴티케이션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뉴저지에서의 레스토랑이 트리트먼트 그룹이고 그 바로 경계에 있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레스토랑이 컨트롤 그룹인데 이 둘을 비교를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셀렉션 바이어스가 비슷할 거기 때문에 셀렉션 바이어스가 없을 거다. 나는 이러한 어떤 저스티피케이션을 통틀어서 아이덴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자인을 만든 것 자체가 아이덴티케이션이고 그 디자인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결과를 우리는 코잘 이펙트가 맞다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최저임금에 대한 그 내추럴 익스페리먼트 그 연구가 이제 데이비드 카드 교수님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이제 유명한 연구이고 이 경제학 분야 그리고 사회학 분야에서 자연 실험, 그러니까 이 내추럴 익스페리먼트의 어떤 유행을 알린 약간 그런 뭐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덴티케이션은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샘플 셀렉션하고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에 있는 모든 식당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인접해 있는 레스토랑을 선택해서 비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샘플 셀렉션을 좀 더 명확히 해서 그 우리가 보고 싶은 그 코저를 보자는 그 말씀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그 샘플 셀렉션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리서치 디자인을 활용하자라는 게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고요. 근데 사실 또 머신러닝, 그러니까 이게 코잘 인퍼런스가 크게 이 경제학 분야에서 발전된 영역이 있고 또 이게 AI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발전된 영역이 있어요. 근데 머신러닝은 주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부분 정확하게 이제 경제학과 그리고 그걸 필두로 하는 사회과학에서 주로 많이 하는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AI나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접근은 또 완전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아이덴티케이션 하는데 근본적으로 목적은 똑같아요.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없애고자 하는 전략을 통틀어서 아이덴티케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코잘 인퍼런스를 하는 연구들에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메소드를 하면은 뭐 데이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레션 모델 바로 넣잖아요. 근데 코잘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리그레션 모델을 이렇게 바로 보여주기 전에 보통 이제 아이덴티케이션 스트래티지라는 섹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 연구를 아이덴티케이션 했는지에 대해서 보통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리그레션으로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 에스티메이션 모델이 이제 나오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덴티케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코잘 ML 프로세스도 사실 동일해요. 아이덴티케이션과 에스티메이션을 분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버뷰를 먼저 드릴 건데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 리서치 디자인을 통해서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디퍼런스 앤 디퍼런스 쓸 수도 있고 뭐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티를 쓸 수도 있고 한데 이건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이코노메트릭스 쪽에서 하는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고 사실 머신러닝을 쓰는 쪽에서는 그런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ML 퍼스펙티브라고 한 건데 ML 퍼스펙티브에서는 주로 이제 이 코잘 그래프를 통해서 아이덴티케이션을 하는 방식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UCLA의 주데아 펄 교수님이 이제 개발을 했고 해서 이제 펄스 코잘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걸 좀 더 포멀하게 이제 스트럭처 코잘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주데아 펄 교수님은 이 이론을 개발한 공로로 2011년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까지도 이 이코노메트릭스 진영과 이 AI 컴퓨터 사이언스 진영이 여전히 약간 좀 패러럴하게 진행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둘 중에 뭐가 맞다라고 좀 결론을 지금 내리긴 쉽진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최선은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이해하고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는 어떤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게 가장 베스트 스트래티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그래프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이제 취할게요. 근데 사실 이 그래프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사실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래프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비주얼적으로 그래프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다라는 것도 장점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좀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 구글링을 하는 게 어렵다 싶으시다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 소개해드렸었던 그 인과추론의 데이터 과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시면은 또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좀 다루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머신러닝을 쓸 때 거의 대부분 이 코잘 그래프를 통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한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결국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어떤 변수를 통제해야만 이 x가 y에 미치는 코잘 이펙트를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의 효과를 구하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x와 y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c가 있다고 하면은 이 c라는 컨파운더를 통제를 해야만 이제 이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절차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막 되게 복잡하고 특히 언옵저브드 메저가 있어서 이게 아예 이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목적 첫 번째는 일단 추정이 가능한지 yes or no를 대파하는 게 첫 번째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언옵저브드예요. 데이터로 관찰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x가 y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추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게 셀렉션 바이어스를 야기를 하는데 이게 관찰 안 되면은 이걸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그 yes, no 답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에 yes라면 그러면 어떤 변수를 통제해야 되는데 라는 답을 하는 게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해야 되는 두 번째 답이에요. 그래서 뭐 이 상황에서는 뭐 C인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C가 X와 Y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X가 C에 영향을 주고 Y가 또 C에 영향을 주다. 즉, 이 C가 만약에 이 원인과 결과의 공통 결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런 게 콜라이더라고 하는데 이런 콜라이더는 통제해서는 안 돼요. 통제하면 오히려 결과가 바이어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변수는 통제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걸 통제하고 어떤 걸 통제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게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핵심은 이제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번 그 발표에서는 이 에스티메이션은 일단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됐다라는 전제 하에서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물론 아이덴티피케이션 자체가 안 되면은 에스티메이션은 뭘 하든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에스티메이션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됐고 이 심플한 케이스에서는 일단 C라는 컨파운더만 통제를 하면은 우리가 코잘 이펙트를 구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일단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C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C를 어떻게 통제할까 생각해보면은 사실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이 그러니까 X라는 거는 원인이잖아요. 트리트먼트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트리트먼트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에서 그냥 그 컨파운더인 C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사람도 뭐 남자 50% 만들고 트리트먼트 안 받은 사람도 남자 50% 만들고 만약에 이게 성별이라고 한다면 그걸 좀 똑같이 만들면은 비로소 이제 이 C랑 X가 관련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를 컨트롤한다. 이거를 이제 이 영향을 통제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매칭한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뒤에도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코잘 인퍼런스 관점에서는 보통 우리가 흔히 리그레션을 제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드밴스드 메소드로 뭐 매칭을 배우고 막 하는데 사실 그 순서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매칭이 가장 기본이 되는 코잘 인퍼런스 방법이에요. 가장 쉽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칭을 통해서 이 관계를 없애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근데 매칭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그레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C에 대해서 매칭을 하고 에스티메이션을 하면은 우리는 비로소 코잘 이펙트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략이 이제 서게 되고, 근데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매칭이 잘 되면 좋지만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 이제 프로펜시 스코어 모델이라고도 하고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프로펜시 스코어 모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웃컴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펜시 스코어 모델과 아웃컴 모델이 결국에는 이 머신러닝을 통한 이 코잘 이펙트 에스티메이션의 핵심 도구가 된다라는 것 정도 일단 오버뷰를 하고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C가 컨파운더가 컨트롤된 상태에서 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때의 이 아웃컴, 그걸 이제 포텐셜 아웃컴이라고 하는데 이 포텐셜 아웃컴을 구하고 또 이 컨파운더 C가 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리트먼트가 0일 때 또 포텐셜 아웃컴을 구하고 그 포텐셜 아웃컴 간의 차이를 통해서 코잘 이펙트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버뷰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이 뭐 통계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디테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고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오버뷰를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가장 이 어떤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칭이에요. 그냥 변수들 그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 그냥 그 변수를 다 똑같이 만들면은 그 트리트먼트 여부랑 상관없어지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그게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인데 문제는 이렇게 컨파운더가 하나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변수가 뭐 4개, 5개, 6개가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2개만 한번 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어떤 연구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나이와 이 인컴을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걸 매칭하려고 보니까 다 조금씩 달라요. 나이도 뭐 조금 다르고 뭐 25과 23 다르고 또 인컴도 뭐 한 3천만 원과 3,100만 원 다르고 막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변수들에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딱 하나가 똑같은 사람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매칭을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게 이제 매칭을 해야 되는 변수가 많아지면은 그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매칭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워낙 적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젠 그 여러 매칭해야 되는 여러 변수들의 그 디멘전을 하나로 그냥 축약해가지고 그냥 그 하나를 가지고 매칭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인데 사실 여기도 가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뭐 C1이 있고 C2가 있고 C3가 있고 이렇게 컨파운더가 3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3개를 다 매칭을 하면은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C1, C2, C3가 어떻게 보면은 이 트리트먼트를 결정하는 중간에 프로펜시 스코어가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 프로펜시 스코어만 그러면은 이 C1, C2, C3가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통해서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구하고 그 프로펜시 스코어만 매칭을 함으로써 좀 더 매칭을 쉽게 잘해보자라는 접근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익숙한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이에요. 결국에는 뭐 통제 변수가 10개든 뭐 100개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매칭해야 되는 변수가 몇 개이든 상관없이 그 변수들을 가지고 프로펜시 스코어 그러니까 프로펜시 스코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을 의미하는데 이 많은 통제 변수를 가지고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예측하고 그 프로펜시티가 같은 애들끼리 매칭을 하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프로펜시 스코어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까는 이제 얘네들의 그러니까 이 통제 변수들이 X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로 축약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통제하자라는 접근인데 두 번째는 이 영향을 없애보자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사실 이게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이 통제 변수들이 이 매칭을 해야 되는 이 변수들이 Y를 설명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직접 모델링을 하고 그러면은 이 C가 Y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모델할 수 있잖아요. 뭐 10%를 주든 20%를 주든 그걸 모델링을 하고 그 영향을 다 배제하고 이 C의 영향을 다 배제하고 남은 애들을 가지고 이제 이 효과를 추정하자라는 접근이에요. 그게 바로 리그레션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매칭, 프로펜시 스코어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익젝트 매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익젝트 매칭이나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이나 리그레션이나 사실 다 매칭이에요. 다 매칭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리그레션이 매칭과 동일하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씩 살펴보면은 아마 프로펜시 스코어 모델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익숙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매칭해야 되는 그 변수들을 가지고 이 트리트먼트를 받을지 말지의 확률을 예측하는 걸 이제 프로펜시 스코어 모델이라고 해요. 그렇게 프로펜시 스코어를 그러면 구하면은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프로펜시 스코어가 동일한 사람들끼리 매칭을 하고 그 매칭된 샘플만 활용하는 거예요. 남은 샘플을 버리고 그거 이제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샘플을 다 활용하되 이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의 역수를 더 이렇게 웨이트해줘서 그래서 뭐 트리트먼트 받을 확률이 10%면은 그거를 더 역수로 해가지고 더 덩치를 키워가지고 이 트리트먼트 받을 확률 50%를 만들어주고 반대로 트리트먼트 받을 확률이 70%면은 이 사람에 대한 웨이트를 좀 낮춰가지고 이게 그 사람은 또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을 낮춰서 50으로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모든 샘플들이 다 트리트먼트 받을 확률이 다 50으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웨이트를 줘가지고 그걸 조종하는 게 이제 웨이팅이라고 하고 이제 인버스 프로버빌리티 웨이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경험상 약간 소셜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더 선호하고 이 머신러닝 진영에서는 인버스 프로버비티 웨이팅을 훨씬 더 많이 선호해요. 근데 또 이건 또 이유가 있는데 이 인버스 프로버비티 웨이팅 같은 경우는 다른 통계 모형과 결합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IPW를 선호하긴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은 두 개가 거의 차이가 없어야 되긴 해요. 네, 이게 이제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 모델이고, 그러니까 프로펜시티 스코어 모델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C라는 컨파운더를 매칭을 한 다음에 이제 효과를 추정하자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아웃컴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웃컴 모델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포텐셜 아웃컴을 직접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되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 그 매칭을 해야 되는 그 통제 변수들의 영향까지 고려해서 이 아웃컴 모델, 이 포텐셜 아웃컴을 예측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은 이 컨파운더가 이런 어떤 값이 있는데 컨파운더가 있는 상태에서 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때 효과를 구할 수 있고 또 컨파운더가 있는 상태에서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을 때 이 포텐셜 아웃컴 구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코잘 이펙트라는 거는 이 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때 포텐셜 아웃컴과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을 때 포텐셜 아웃컴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코잘 이펙트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마지널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에피데미올로지에서는 뭐 G 컴퓨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싱글 러너, S 러너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실 다 같은 얘기예요. S 러너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사실 되게 간단한 건데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 아웃컴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제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통제 변수를 통제하고 나서 아웃컴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이 트리트먼트가 1일 때 0일 때 구해서 그걸 차이를 구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게 매칭이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사실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리그레션은 뭐 익숙하고 뭐 그냥 메이크센스 하고 분명히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해오던 거니까 리그레션에 대해서 익숙하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 마지널 스탠다디제이션 이 아웃컴 모델링이 그러면은 어떻게 매칭이랑 연결이 되고 또 어떻게 이게 이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했던 것처럼 그 컨파운더의 영향을 어떻게 배제함으로써 코자 인퍼런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거는 일단은 그 앞서 설명드린 거를 그냥 이렇게 도식화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리그레션이 이제 매칭이랑 동일하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는 게 특히 코잘 인퍼런스 관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코잘 인퍼런스를 하는데 갑자기 리그레션을 했는데 리그레션은 코잘 인퍼런스 도구가 아니다. 매칭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코잘 인퍼런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그레션이 하는 역할이나 매칭이 하는 역할이나 정확히 똑같거든요. 근데 다만 그 특성이 다른 것 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티오렘이 바로 이제 이 프리시와 러브웰 티오렘, FWL 티오렘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아마 리그레션에 대해서 대부분 통계 시간에 많이 배우고 하겠지만 뭐 가우스 마코프 티오렘 이런 것들 많이 배우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리그레션에서 가장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티오렘은 이 FWL 티오렘이에요. 이 FWL 티오렘이 이 리그레션의 의미, 그러니까 코잘 인퍼런스 측면에서 리그레션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데 이 FWL 티오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영어로 써놓으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되게 단순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리그레션 모델이 있다라고 해보죠. X가 트리트먼트라고 보고 이 C가 우리가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이 매칭을 해야 되는 컨파운더라고 해보죠. 이 컨파운더를 이렇게 통제 변수로 넣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알파1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1이 뭐냐라는 거는 먼저 이 트리트먼트를 먼저 이 컨트롤 베리어블에 리그레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게 이제 리지듀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리지듀얼이 보통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아웃컴 y를 통제 변수인 c로 리그레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그냥 간말하고 해볼게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리지듀얼이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리지듀얼끼리 리그레션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리지듀얼끼리 뭐 일단 A라고 해보면은 이 리지듀얼끼리 리그레션을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 A1이 결국 알파 1과 같다. 이게 FWL theorem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자 X 이 트리트먼트인 X를 컨트롤 베리어블로 리그레션을 했어요. 그래 보통 우리가 이제 리지듀얼은 우리가 설명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애들이 다 들어가는 이 unexplained variation이잖아요. 그 말은즉슨 트리트먼트 중에서 이 컨트롤 베리어블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아웃컴에서도 컨트롤 베리어블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만 남기고 이 결국에는 이 컨트롤 베리어블이 x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한 부분을 배제하고 이거랑 상관없는 부분만 남기고 이 컨트롤 베리어블이 이 아웃컴 y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부분을 빼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만 남기고 그들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리그레션을 구한 그 코에피션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리그레션을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한번 레플리케이션을 해보는 게 이걸 이해하는 데 가장 쉬울 거예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이게 바로 리그레션이 매칭을 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리그레션에서는 우리가 매칭하고자 하는 그 변수의 효과를 모델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효과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 배제하고 설명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효과, 그러니까 이 컨트롤 베리어블을 효과를 배제한다는 거는 이게 0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델링을 하고 그 효과를 배제함으로써 이 컨트롤 베리어블이 0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분석한다는 거예요. 0이라는 건 결국에는 매칭을 한다는 건 꼭 1에서 똑같을 필요 없잖아요. 효과를 다 배제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C가 0이 되고 그 0인 상태에서 효과를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게 리그레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그레션이 매칭이랑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시인데 여러분들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뭐 스태타든 R이든 파이썬이든 직접 분석해 보시면은 실제로 코에피션트가 진짜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구나. 이 FWL theorem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스탠다드 에러랑 코에피션트 다 동일해요. 결국에는 이 FWL theorem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컨트롤 베리어블을 넣었을 때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컨트롤 베리어블의 효과를 다 배제한 상태에서 x와 y의 관계를 추정하는 게 리그레션이다 라는 거예요. 효과를 배제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컨트롤 베리어블을 0으로 만들어 놓고 매칭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리그레션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게 FWL theorem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매칭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약간 좀 이제 머신러닝 관점에서 이제 오소고널리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컨트롤 베리어블의 효과를 배제함으로써 이제 그거를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오소고널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제 오소고널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결국에는 이 아이덴티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변수를 통제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 변수가 나왔을 때 그 변수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이제 매칭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디멘전으로 프로펜시티 스코어라는 하나의 디멘전으로 축약해가지고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변수들이 아웃컴에 미치는 효과를 모델링을 하고 그 효과를 다 배제함으로써 그 변수들을 다 0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효과를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 프로펜시티 스코어 모델과 아웃컴 모델이 있다는 걸 설명드렸죠. 사실 거의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톡의 제목이 이제 Estimating Causal Effect Using ML인데 사실 지금까지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머신러닝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머신러닝은 에스티메이션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스티메이션은 그러니까 그냥 에스티메이션 모델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파워풀한 에스티메이션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ML 자체만으로는 코잘 인퍼런스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잘만 활용한다면은 이 프로세스 안에서 시의적절하게 잘만 활용한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리그레션 기반의 코잘 인퍼런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그 머신러닝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 모델이든 아웃컴 모델이든 우리가 리그레션을 사실
이 협의로 정의할 수도 있고 광의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협의라는 거는 뭐 우리가 하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거를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거 배우면 크게 이제 그 모델 슈퍼바이즈 러닝을 크게 두 분류로 하잖아요.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뭐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을 뭐 하는 걸 이제 리그레션 크게 리그레션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하고 뭐 바이너리나 아니면 카테고리컬하는 걸 이제 뭐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리그레션은 사실 더 광범위한 범위예요. 그래서 더 브로드하게 보면은 사실 리그레션이라 함은 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 변수를 가지고 아웃풋 변수를 예측하는 모델링을 사실 그러니까 아웃풋 변수가 특히나 이제 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일 때 아웃풋 변수를 모델링하는 사실 모든 어프로치를 다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OLS라고 한다면은 이 아웃컴과 그 함수의 예측값 간의 차이 그 에러의 스퀘어를 이제 미니마이즈하고자 하는 게 이제 OLS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x를 가지고 y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 x의 함수를 찾아내는 모든 절차가 다 리그레션이에요. 꼭 그게 리니어 리그레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리그레션이에요. 이런 측면 근데 우리가 왜 리니어 리그레션에 익숙하냐? 리니어 리그레션이 제일 쉽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y를 설명하는 x의 함수를 찾아내고 싶은데 x의 함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제일 쉬운 걸 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니어 함수다 가정하고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그리고 그런 접근을 파라메트릭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x와 y의 관계를 그냥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리니어다 하면 리니어로 가는 거고 아까 이제 이석규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그 어떤 폴리노미얼이다 라고 가정하면은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어떤 파라메트릭한 모델에 대한 펑션에 대한 어떤 가정이 있는 거죠. 그게 뭐 커브 리니어다 라는 가정이 있는데 이거의 가장 좋은 장점은 일단 너무 쉬워요. 추정하기도 쉽고 해석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진짜 맞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미스 스페시피케이션 에러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x가 y를 설명하는 함수를 하는데 그게 리니어라고 가정했어요. 근데 그게 리니어인지 어떻게 알죠? 만약에 그게 이제 커브 리니어라고 했어요. 커브 리니어인지 어떻게 알죠?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는. 그게 뭐 실제로 뭐 큐빅일지 뭐 아니면 완전히 뭐 완전 로그 펑션일지 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일지 뭐 포화성일지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큰 단점이에요. 이 파라메트릭한 방법은. 그래서 그리고 또 easy to estimate이라는 거의 장점은 실제로 우리가 뭐 분석하는 것도 쉬운 것도 있지만 이거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파라메트릭한 이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나온 구세주가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머신러닝은 대표적인 non-parametric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x와 y의 관계를 그냥 가정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가 알아서 나는 잘 모르니까 데이터가 알아서 학습해봐라는 거예요. 그게 리니어일 수도 있고 넌리니어일 수도 있고 한데 뭐 난 모르겠지만 데이터만 많이 이렇게 넣어주고 학습을 시키면은 그게 머신러닝이 잘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머신러닝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x와 y의 관계를 굉장히 파워풀하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머신러닝이라 하면 이게 너무 파라메트릭이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는데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죠. 아마 머신러닝 개발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알고리즘 적용해가지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더 어려운 거는 그 뒤에 그거를 막 파인 튜닝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려운데 코잘 인퍼런스에서도 결국에는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 이 프로펜시티 모델 구하는 것도 리그레션이고 아웃컴 모델을 구하는 것도 리그레션인데 이거를 머신러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머신러닝으로 하는데 다만 그냥 머신러닝 적용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머신러닝은 non parametric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뉘앙스스러운 릴레이션십을 찾아내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자유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머신러닝 모델을. 막 얘가 갑자기 이상한 효과, 막 노이즈에 끌려가지고 막 이상한 효과를 찾아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non parametric한 이 머신러닝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주의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이제 또 함수가 일단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죠. 근데 데이터가 적으면은 흔히 말하는 언더피팅이 일어나죠. 근데 반대로 데이터를 많이 넣고 했는데 막 너무 막 정교한 막 너무 복잡한 관계를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은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관계를 너무 과적합한 나머지 다른 새로운 데이터에 이제 적용되지 않는 오버피팅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오버피팅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커서널 디멘셔널리티 물론 이게 이 차원의 저주가 굉장히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쓰이지만 이 머신러닝 컨텍스트에서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컨버지 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컨텍스트로도 많이 쓰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 컨텍스트로 쓰인 거예요.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x의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걸 필요한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게 막 이제 수백만 수천만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머신러닝 모델은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요. 그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퍼포먼스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튜닝을 되게 잘 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파라미트릭한 거는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냥 x와 y 관계가 리니어다, 뭐 커브 리니어다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슈가 없는데, 다만 이제 그 가정에 대한 이 한계가 있지만 그 넌 파라메트릭도 반대죠. 그런 가정 없이 플렉서블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그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머신러닝을 이런 코잘 인퍼런스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프로펜시 스코어와 모델과 아웃컴 모델을 머신러닝 통해서 추정을 하되 이러한 리미테이션을 어드레스하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하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5가지예요. 메탈 러너, 그리고 크로스 피딩, 그리고 이제 더블 머신 러닝, 그리고 이제 더블리 로버스 메소드, 그리고 마지막 슈퍼 러너인데, 얘네들은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커잘 ML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알고리즘을 먼저 공부하는 분들도 계셔요. 예를 들어서 뭐 커잘 ML이나 뭐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이제 뭐 타넷이나 뭐 이런, 그건 알고리즘인데 얘네들은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아키텍처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그 아키텍처 하에서 예를 들어서 메타러너라고 하면 메타러너라는 아키텍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머신러닝 컴포넌트가 있겠죠. 그 머신러닝 컴포넌트는 어떤 알고리즘이어도 돼요. 그럼 XG 부스트 써도 되고 뭐 랜덤 포레스트 써도 되고 뉴럴 네트워크 써도 돼요. 하지만 그 메타러너라는 그런 어떤 아키텍처 하에서 머신러닝이 돌아가기 때문에 코잘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알고리즘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뭐 코잘 포레스트, 뭐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하는 코잘 포레스트나 아니면은 뭐 뉴럴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는 뭐 타넷 뭐 등등 되게 많은데, 이런 코잘 ML 알고리즘은 사실 그 다음번에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얘기고, 그 전에 그런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사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제 큰 그림에서의 어떤 개념 정도만 이제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은 그 개념 하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디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는 거를 아마 좀 주안점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사실 이 5개가 이 코잘 이펙트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근데 계속 이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계속 이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리그레션을 머신러닝으로 잘 하는데 그거를 뭐 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메탈러너도 있고 뭐 이제 더블 머신러닝도 있고 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거의 전제는 여기에 있어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거는 전제예요. 이게 만약에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안 되면은 뭐 머신러닝을 아무리 좋은 걸 쓰고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넣고 아무리 좋은 뭘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코잘 그래프에 의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는데, 코잘 그래프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큰 비판이고, 예를 들어서 그 노벨 경제상 그 수상자 세 번째 그 휘드 인벤스 교수님이 지금 그 아까 그 이코노메트릭스랑 이제 그 AI 진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코노메트릭스의 가장 탑 저널이 이코노메트리카라는 저널인데, 그 이코노메트리카의 또 에디터인 칩이기도 해요. 그래서 휴드 인벤스 교수님이 이런 코잘 그래프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비판한 논문을 2019년인가 낸 적도 있고, 사실 가장 그 반대론자 중에 한 분인데, 그 비판의 가장 큰 부분이 이 코잘 그래프에 대한 비판이에요. 결국에는 이 코잘 그래프가 맞는지 어떻게 아냐, 실제로 이 C라는 변수를 통제하면은 좋은 걸 알겠는데 뭐 C1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C2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럼 D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 끝이 있냐 라는 비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머신러닝으로 뭘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 라는 비판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비판도 인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면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이 AI 연구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냐라는 거를 소개를 드리고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결국에는 이 causal graph based identification이 전제죠. 이게 무너지면 사실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AI 연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뭐 그게 뭐 경제학자가 됐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됐든 사실 뭐 신이 아닌 이상 실제로 그라운드 트루스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를 아무도 모르면은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를 믿자.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이 코잘 그래프를 찾아내자라는 접근으로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코잘 디스커버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이 코잘 그래프 아이덴티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머신러닝을 위한 코잘 인프라스트라고 하면 크게 두 분야로 나눠요. 코잘 디스커버리. 이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덴티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이 첫 번째 영역이 코잘 디스커버리고 두 번째 영역이 코잘 이펙트 에스티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코잘 ML은 크게 이제 이렇게 두 분류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를 이제 이 큰 그림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 시간이 굉장히 없어서 진짜 핵심 아이디어만 네네. 이런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니 난 뭐를 질문해야 될지 몰라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아웃컴 모델을 쓰는 건데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것들 띠어램들 다 이제 파셜 코에피션트 이해해갖고 그쪽으로 이 아웃컴 모델을 쓰는데 이거를 데이터로 찾아낸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어썸션이 어떤 팩터든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어떤 팩터를 봐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데이터 안에? 그쵸.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수가 뭐 20개가 예를 들어 있다고 할 때 그 20개 중에서 어떤 그 안에서 스코어는 일단 정해지지만 그 안에서 데이터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 안에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 unobserved measure, unobserved confounder가 있을 가능성까지도 아이덴티케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없지만 이 변수와 이 변수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 통계적인 어떤 관계를 봤을 때 분명히 이 사이에 지금은 없지만 unobserved measure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해줘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쓰니까 이렇게 찾아낼 때 기본적으로 리터러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맞습니다. 그게 어쩌면 전통적인 소셜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리터러처 근거로 하는 거고,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게 들으면서 결국에는 리터러처나 어떤 근간이 있어서 스코업이 정해져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스코업이라는 거는 리터러처에 의해서 정의된다기보다는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코잘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펀더멘탈한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식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연역법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리터러처에 의해서 가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연역적인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연역적으로 뭐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하고 그걸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건데 코잘 디스커버리는 사실 데이터에서 반대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약간 귀납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코잘 디스커버리가 소셜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여전히 그 저항감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 역시도 1000개의 팩터를 막 무한한 그런 거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바운더리를 정해줘야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네 정확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예 모르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코잘 디스커버리라는 거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현상을 다 이렇게 뭔가 그려내고자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정확한 A랑 Y, 그러니까 X랑 Y라는 변수가 있을 때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국한해서 거기서의 약간 이런 관계들을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건데 물론 거기서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도 있고 또 데이터가 애초에 그냥 우리의 지식이 아직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애초에 우리가 그냥 영향이 있는데도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모르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건 완벽하지 않고 한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바이 데피니션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펀더멘탈한 질문이긴 한데 이 데이터 드리븐 접근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통계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unobserved measure의 어떤 possibility가 디텍션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약간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관계, 특히 이 어떤 conditional independence를 가지고 보통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코잘 디스커버리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적용되고 있는 쪽은 아니에요. 이게 워낙 AI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이지 아직 소셜 사이언스에 적용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쪽은 사실 되게 좀 인크리멘탈한,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던 거를, 이 코잘 이펙트 에스티메이션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를 머신러닝 통해서 더 파워풀하게 더 잘해보자 이런 느낌이라면, 약간 코잘 디스커버리는 약간 지금까지 약간 The way we are doing science를 아예 약간 뒤집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또 포텐셜이 많은 영역이기도 해서 분명히 저는 관심 가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IS 분야에서만 봐도 MIS 분야 탑저널에서 이 코잘 디스커버리를 활용한 논문이 하나밖에 없을 만큼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있는 연구는 이제 2019년에 ISR에 나온 논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한 100 상위 100개 인기 있는 100개 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위챗이라는 어떤 슈퍼 앱이 있을 때 그 위챗이 다른 앱에 어떤 스피로버 이펙트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예요. 근데 이게 100개 앱이 있으면은 그 관계를 하면은 아마 이제 그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막 수만 가지가 넘어가거든요. 그거를 다 가설어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알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사전에 뭔가 연역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100개 앱들 간의 그 모든 관계를 코잘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찾아내고 그래서 분석을 하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아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 연역적인 방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고, 또 아마 지금 이것도 굉장히 지금 현 시점에 막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제 나은 어떤 방법론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5분 남았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이슬 교수님이 여쭤보신 걸 정확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Causal Graph Based Identification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전통적인 연구 방법에서는 C라는 컨트롤 베리어블을 리터처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X에도 Y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네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C라는 거를 데이터에서 수집을 해서 그걸 컨트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방식이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Causal Graph Based Identification은 그런 리터처에 있던 없던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던 데이터가 어세스한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C를 찾아내는 겁니까? 방식이? C를 찾아낸다기보다는 C라는 건 있고요. 네. 근데 C가 X의 화살표로 이렇게 보내야 될지 저렇게 보내야 될지, 화살표가 없어야 될지 그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관계를 찾아내는 네, 관계를 찾아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C가 없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X와 Y 관계가 뭔가 통계적으로 분석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관계가 있으면 이 사이에는 분명히 unobserved,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렇죠. 뭔가 unobserved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하지,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데이터 없이는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unobserved를 말씀해서 두 번째는 그겁니다. unobserved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셨다 그러면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매칭이나 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단은 언급만 할 뿐. 네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코잘 인퍼런스를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이덴티피케이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이게 이제 그래프가 이제 복잡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통제하는 방식이 꼭 모든 컨파운더를 다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고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랑 Y가 영향이 있는데 언옵저버 팩터가 있는데, 이 언옵저버 팩터가 뭔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뭔가 미디에이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얘를 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얘를 통제한다거나 이런 얼터너티브 스트래티지가 가능하면은 이건 이제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게 아예 없으면은 그건 이제 아쉽지만 코잘 이펙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코잘 디스커버리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중에서 뭐가 맞는지, 사실 이거는 여전히 연구의 영역인데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약간 머저리티 보팅을 하는 게, 이제 머저리티 보팅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개, 10개 뭐 이렇게 알고리즘 있으면은 그거를 다 돌려서 그 중에서 이제 10개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예측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으로 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뭐 가장 많이 되는 프랙티스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약간 이제 실험 연구를 그 하는 관점에서 코멘트를 드리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험 연구에서도 굉장히 어떤 실험을 하지만 그 메커니즘에 대한 검증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뭐 간단하게 가격을 하이로우로 해도 수많은 얼터너티브가 있어서 그거를 리파인해서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데, 똑같이 세컨더리 데이터를 하시는 분도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꼈고요. 그리고 하나 좀 놀라운 것은 몇 가지였던 걸 말하는데 제가 테크놀로지라는 다 못 알아듣지만
실험 연구에서 하는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어프로치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래서 그러면 뭔가 또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전반적인 아카데믹한 스킬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임프레션을 많이 들었고요. 그럼 실험 연구 관점에서 약간 크리틱을 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한 페이퍼에서 3-4개의 실험을 하거든요. 리플리케이션은. 근데 이쪽 하시는 분들은 너무 한 데이터에 목을 매지 않는다는 약간의 어떤 우려성이 있어요. 즉 아까 말했었던 최저임금을 어떤 지역에서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5개 다른 지방에서 해본다 이거예요. 그거는 실험 연구가 쉽기 때문에 프랙티컬리.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뭐 네, 그런 맞습니다.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발견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적도 좀 약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결국은 약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어떤 인페리컬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면 시스템의 어떤 바이어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인투이션하게 좀 생겨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거는 비단 뭐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사실 세컨더리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연구에서 받는 한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데이터 안에서 최선의 로버스티 체크나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당연히 그 데이터를 벗어나서 어떻게 즉 익스터널 밸리디티 측면에서의 약점은 모든 임피리컬 연구가 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네.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컨트롤 베리어블스가 네. 이제 리터러처 리뷰를 보니까 20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내 연구에서는 이 컨트롤 베리어블스를 20개를 물론 다 검증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Y에 영향을 미치는 이 컨트롤 베리어블스가 20개인데 리터러처 리뷰에서는 내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20개를 내가 다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땐 이 20개 중에서 몇 개를 찾아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은 사실 그 중에서 뭐를 통제해야 되는지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거는 약간 연구자의 판단인 것 같고요. 뭐 20개 중에서 뭐 크리티컬하게 몇 개만 컨트롤해도 충분하다라는 거는 사실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기보다는 사실 연구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통해서 특히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컨트롤 베리어블을 줄이는 이 디멘전 리덕션 방법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디멘전 리덕션 방법은 코잘 인퍼런스 측면에서 그렇게 선호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개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그럼 몇 개를 추려내느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2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빼도 이게 뭐 설명력이 변하지 않거나 하면은 그걸 누락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디멘전 리덕션은 데이터에서 모델 핏 관점에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이지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측면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뭐 몇 개가 필요한지는 약간 좀 연구자의 어떤 믿음과 주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박지영 교수님 강의를 1시간에 다 듣고 이해할 수 없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보를 유튜브로 가지고 저희 스마트 방송 연구소에서 하는 돈 내고 이거 쉽게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드시고 자, 네. 마지막 결론을 사실 제 시간 좀 드려도 돼요? 아니 더 나가도 전 이해를 못 해갖고 사실 원래 핵심은 이 5개가 메인 토픽인데 저런 게 있다는 네, 이 5개를 다루기 전에 일단 끝내서 제가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그냥 이 개념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메타러너라 함은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S러너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이 아웃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그냥 아웃컴 모델을 머신러닝 써서 하는 거를 이 머신러닝 사람들이 그냥 S러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하나씩 머신러닝 썼을 때 문제가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약간 이런 익스텐디드 모델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델 한데 이게 그냥 리그레션으로 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걸 머신러닝으로 하면은 얘가 이제 막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트리트먼트가 코베리엣보다 설명력이 낮으면은 이 머신러닝 모델이 얘의 설명력을 높게 모델링을 하고 얘를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무시되면 안 되는 중요한 변수잖아요. 이 트리트먼트니까.
근데 얘를 무시해버리면은 그냥 포텐셜 아웃컴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코사인 인퍼런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아키텍처가 T-러너예요. 2 모델 러너라고 해서 그래서 되게 단순해요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가 있으면은 이 머신러닝의 모델 그 변수를 이제 모델 스플릿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스플릿 할 때 트리트먼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제일 먼저 스플릿해라는 가이드를 주는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X가 있으면은 트리트먼트가 1일 때, 0일 때 샘플 나누고 각각 따로 학습시키는 거예요. 따로 학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포텐셜 아웃컴을 구해서 계산하는 게 이제 T-러너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이 T를 1과 0으로 나누는 거를 강제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중요도가 없어도 이거를 무시하고 학습하지 마. 이걸 따로 하니까 따로따로 학습을 해. 라는 강제를 하는 이 아키텍처가 이제 T-러너고 근데 이 T-러너의 문제는 이게 샘플 숫자를 이렇게 나누니까 샘플 숫자, 가뜩이나 머신러닝 학습하는데 샘플이 필요한데 이걸 또 반으로 나누니까 사실 이게 이제 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X러너는 한 발 더 나가는데 사실 여기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T가 1일 때 포텐셜 아웃컴 구하죠. T가 0일 때 포텐셜 아웃컴 구하죠. 이 차이를 구하는 건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지금 놓치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T가 1일 때 액추얼 아웃컴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T가 1일 때 액추얼 아웃컴이 있고 근데 T가 0일 때 포텐셜 아웃컴이 있으니 얘네들을 비교하면은 훨씬 더 낫겠죠. 왜냐면 얘도 예측값, 얘도 예측값인데 예측값끼리 비교하는 것보다 액추얼 밸류랑 예측값끼리 비교하고 또 얘도 T가 0일 때 액추얼 밸류 있잖아요. 얘 액추얼 밸류 있으면은 액추얼 밸류랑 예측값을 비교하고 그거를 컴바인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왜냐면 기존의 액추얼 밸류는 그거는 이제 에러가 없는 정확한 값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크로스 됐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X 러너예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지만 뭐 이거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아웃컴 모델을 적용하는데 머신러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씩 그걸 이제 아키텍처를 바꾸고 T-러너 나오고 X-러너 나오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걸 예측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T-러너에서 T가 1일 때 머신러닝 모델 학습시키고 T가 0일 때 머신러닝 모델 학습시키는데 그럼 무슨 머신러닝 쓰냐? 아무거나 써도 돼요. XGBoost든 뭐 뉴럴 네트워크든 서포트 벡터 머신이든 아무거나 써도 돼요. 하지만 이 구조를 지켜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게 메타러너이고 이 크로스피팅은 아마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크로스피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에서 하는 크로스 밸리데이션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우리가 이제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뭐 K-폴드 뭐 밸리데이션 하고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고 하잖아요. 그 절차를 그대로 하는 게 이제 크로스피팅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뭐 n개로 나눠서 그 나머지에서 그 코잘 모델, 뭐 포텐셜 그 프로펜시 스코어 모델이나 아웃컴 모델 학습시키고 그 나머지 헬드아웃 샘플에서 그걸 예측하면서 그걸 이제 하는 방식. 그래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코잘 인퍼런스 에스티메이션에 적용한다라고 그냥 좀 브로드하게 이해를 해도 무방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오버피팅 문제. 머신러닝을 하면은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것처럼 크로스 피팅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머신러닝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accuracy 100% 얻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오버피팅만 강하게 시키면은 사실 100% 얻는 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이런 오버피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걸 다루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커서 디멘저널리티가 결국에는 이 머신러닝이 컨버지하기 위한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크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가 이제 더블 머신러닝이고 하나가 이제 더블리 로버스트 머신러닝. 더블리 로버스 메소드인데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더블 머신러닝은 큰 머신러닝 학습 모델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좀 작은 걸로 쪼개서 각각 학습한 다음에 그걸 컨버지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작아졌으니까 근데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니까 변수 하나만 줄어들어도 사실 그게 이론적으로 필요한 양이 절반 이상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큰 걸 나눠서 각각 그래서 더블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큰 머신러닝 학습 모델을 두 개의 작은 태스크로 나눠서 더블 머신러닝 두 개를 학습하고 그걸 컨버지하자. 그러면은 훨씬 더 컨버지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더블 머신러닝이에요. 그럼 두 개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게 아까 FWL 띠오렘을 여기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FWL 띠오렘에서 두 가지 모델이 있었잖아요. 컨트롤 베리어블로 X를 먼저 예측했고 컨트롤 베리어블로 Y 먼저 예측했고 이 큰 태스크를 이렇게 하나 둘 더블로 이렇게 쪼개고 나면은 얘네들은 머신러닝을 훨씬 더 빨리 컨버지를 하니까 훨씬 더 좋고 이거 두 개를 그냥 합쳐가지고 이거는 그냥 리그레션으로 해서 합쳐서 구하는다. 이게 더블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오버피팅 하기 위해서 이제 크로스 피팅을 추가를 한 게 이제 뭐 더블 머신러닝. 그래서 얘가 이제 바이어스를 없애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디바이어스 머신러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더블 머신러닝, 디바이어스 머신러닝 똑같은 얘기고요. 더블리 로버스트 메소드는 쪼갠다기보다는 두 가지 모델을 패러럴하게 경쟁시키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은 컨버지가 되게 패러럴하게. 그래서 포텐셜 아웃컴도 있고 아웃컴 모델도 있어요. 이걸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둘 다 같이 경쟁시켜서 둘 중에 하나라도 뭐라도 맞겠지 하면서 컨버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작게 쪼개는 건 아니지만 두 개를 같이 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맞을 확률이 그래도 2배는 높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더블리 로버스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프로펜시 스코어랑 이 아웃컴 모델을 결합함으로써 둘을 동시에 패러럴하게 경쟁을 약간 시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컨버지를 할 수 있고 그 말은 조금이라도 적은 데이터로 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더블리 로버스트 DR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그 더블리 로버스트 메소드의 개념과 이 non parametric 그러니까 통계에서는 사실 더블리 로버스트가 프로펜시 스코어 모델과 아웃컴 모델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이게 컨버지 한다는 건데 사실 머신러닝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데이터만 많으면은 무조건 컨버지 하거든요. 너무 파라메트릭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파라메트릭한 해석이고 이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빨리 컨버지를 하도록 만들어서 평균적으로는 2배 빠르게 만든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더블 머신러닝과 이제 더블리 로버스트 메소드는 약간 그런 차원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슈퍼 러너는 이거는 앙상블 러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여러 모델들이 있고 혹은 같은 모델도 사실 파라미터 튜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테스트 트레인이 아니고 테스트 밸리데이션 셋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파라미터 튜닝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그냥 여러 파라미터 여러 개 다른 모델 만들고 또 다른 알고리즘 만들고 그걸 다 때려 넣고 그거에서 제일 좋은 거를 뽑아낸 데이터를 통해서 앙상블을 시키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학습시키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슈퍼 러너라고 이제 부르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 앙상블 러닝의 접근 여러 모델들을 다 동시에 학습시키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찾아내는 데이터 기반으로 찾아내는 그 앙상블 러닝을 생각하면은 이 슈퍼 러너도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뭐 코자리 디스커버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코잘 인퍼런스와 이제 프리딕션 두 갈래가 있고, 결국에는 코잘 인퍼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에스티메이션이다. 라는 거를 또 강조를 드리고 싶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한 코잘 인퍼런스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한 머신러닝의 접근이 코잘 디스커버리고,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이 머신러닝 접근이 아까 코잘 이펙트 에스티메이션, 뭐 메타러너, 슈퍼러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코잘 인퍼런스도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접근도 있고 또 다른 접근도 있고 사실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방법론에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 상황마다 다르고 컨텍스트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가장 최선은 그 모든 방법론을 다 이해하고 시의적절하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력과 안목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